경우의 수와 순열을 붙였어요. 이게 좀 독특한 구조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 약간 서서를 깔고 들어갈게요. 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다음 학년들부터는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 필수가 됩니다. 예, 수능 내신 필수 과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확률과 지금은 인문계로 진행할 사람들의 그 선택 과목이자 이제 조금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이과인데 상대적 점수를 조금 높여 받은 다음 점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애들하고 수학 경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대학의 이과로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인데, 이 확률과 통계가 3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입니다.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의 수 안에 다시 순열과 조합이 있는 겁니다. 순열과 조합이 있고,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죠. 방법의 이론적인 제목이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순열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직순열이 있고 중복순열이 있고 원순열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있고 기타 등등의 조금 잡스러운 순열들이 더 있어요. 제목이 달리자면. 예, 이게 조합은 그렇지까지는 않은데 그냥 조합이 있고 중복 조합이 있고, 대신 여기는 이제 이항정리라고 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또 단원이 하나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 통계 이렇게 넘어가요.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으로 얘네를 정해놓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이제 그 수학이라는 중고교 과정에서의 수학으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필수적인 거를 선택으로 빼놓으니까 이걸 선택 안 한 애들은 그러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 아무것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맨 앞대가리에 있는 직순열과 일반조합, 직순열과 일반조합 두 개를 잘라내서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마땅한 단원이 없어서 수학하의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수학하의 메인 단어는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이만큼, 함수 가운데를 차지하고 이따만큼. 이 함수가 수학하의 교육 목적이라고 할 때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단원 2개, 논리 논증이라고 부르는 집합과 명제를 앞에, 그리고 경우의 수에 있는 제목 수준의 두 녀석을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열과 조합을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네들이 각자의 이론과 문제 유형이 빠방합니다. 제목들마다. 여기가 직순열 딱 펼치면 쫙 문제 유형이 나와요. 중복순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이것만 가지고도 내신 중간고사 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유형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빠바바바방 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얘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얘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순열과 조합은요,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동원하여 셀 수 없는 것들을 이론화시켜서 P라는 아이와 C라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론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 어떤 그 단원의 대전제에는, 대원칙에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대원칙이 합의 정리와 고배 정리죠. 합의 정리와 고배 정리만 사용하고
얘한테 넣기도 애매하고 얘한테 넣기도 애매한 문제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런 유형들이 뭐 줄잡아 한 10개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 하에는 조금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교과서의 제목은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에도 끼지 못하고 조합에도 끼지 못하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외워버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경향을 그러니까 출제 방식을 또는 해결 방식을 외워버리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순열에 앞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달아서 그 외워야 하는 유형들을 조금 언급하고 그리고 순열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단원이 3개인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경우의 수라는 대단원 아래로 하위로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요 중간에 마치 무슨 선수 과목처럼 외워야 될 몇 개의 유형들을 외워야 한다. 요런 겁니다. 구조를 좀 알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해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내주고 이 방정식, 부등식, 해의 개수 문제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바가 자연수 순서쌍이야, 정수 순서쌍이야 이거예요. 자연수 순서쌍이야,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야. 이게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0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와 비교하여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이 있으면 이제 얘는 0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자연수 순서쌍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세는 방법은 그냥 노가다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일종의 관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행이. 좋아요. 어떤 관행이 들어있냐 여기. 그치. 개수가 큰 애부터 고정시킨다. 개수가 큰 녀석부터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1이란 개수, 2라는 개수, 3이란 개수가 있으면 큰 녀석을 고정시켜야 우리의 노가다가 줄어든다. 라는 거고. 그래서 Z는 1, 그렇죠? Z는 1, 자연수니까. Z가 1일 때 X 더하기 2Y는 하면 1 들어가면 3이니까 3이 1로 넘어가서 1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X와 Y의 순서쌍을 이렇게 쓰기 시작할 건데요. 이때도 개수가 큰 순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15가 필요하고 얘는 2다 라고 하면 얘는 13이 필요하고 한 3개 정도 적으면 패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패턴. 얘가 3일 때 얘가 11이 필요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 1, 2, 3 여기는 15부터 홀수 아래로 내려가네 라고 하면 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8, 2, 16까지 그리고 얘가 1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냐 라고 세면 오른쪽에 있는 Y 개수만 세면 1, 2, 3, 4, 5, 6, 7, 8이니까 8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관행이고 패턴이에요. 뭐 이거는 누군가에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공식이나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서. 3, 2, 6, 14. 다시 1, 1 때 12, 2, 1 때 10, 3, 1 때 8, 그러니까 7, 2, 14에 0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6에서 2로 끝이 나니까 이건 총 6개겠군. 이렇게요. 와, 이걸 어느 하세월에 해요? 쉽지. 이 숫자가 조금만 커도.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Z를 고정시키는 것도 셋이나 넷쯤에서 남는 게 너무 많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패턴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는
나열되다 보면 패턴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학 1에서 배울 수열이라고 해요. 나열하다 보면 패턴이 발생하면 그 패턴으로 유출을 하는 거죠. z 이퀄 3일 때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2y가 3, 3은 9 넘어가면 11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1, 9, 2, 7, 3, 5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5 하고 1로 끝이 나겠군. 그러면 1, 2, 3, 4, 5 5개예요. 네, 사실은 2개에서 패턴을 마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데 8 다음에 6이니까 그 다음은 4였으면 했는데 4가 안 나오고 5가 나왔어요. 이건 뭐지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예상에서 틀어졌으니까 하나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보시면 x 더하기 2y는 4, 3, 12, 8인가요? 또 써볼게요. 1, 6, 2, 4, 3, 2에서 끝날 겁니다. 3개. 자, 패턴 찾았나요? 지원님 패턴 못 찾았어? 왜 못 찾았어? 현선 찾았는데. 현선 말해봐. 30 이런 걸 격차 수열이라고 그럽니다. 격차 수열. 그러니까 8, 5, 그러면 여기는 2겠죠. 여기는 6, 3, 그 다음은 0이겠죠. 근데 0 개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알겠어요? 격차 수열 또는 뭐 패턴을 2, 1 그러니까 줄여 나가는 걸 2, 1, 2, 1 이렇게 패턴을 잡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게 이제 별다른 제한 조건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 종류의 사탕을 1,000원어치를 사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 세 종류의 100원짜리 사탕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그냥 500원짜리 2개만 사도 1,000원은 차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입니다. 고배 법칙 대원리 말해주고 싶은 거고 A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고 B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어 왼쪽과 오른쪽의 순서상으로 표현된 C라는 집합을 만들려고 한다. 이 원소 수는 총 몇 개겠느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 4개, B가 될 수 있는 거 3개에서 총 12개 나온다. 고배 정리.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거 전개할 때 한 개수는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3 곱하기 3하면 9개 나오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은데, 이 합의 원리와 고배 원리가, 지금 우리가 골머리 쌓는, 너희가 못 풀겠다, 이해도 못 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생각 안 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합의 정리, 합의 원칙 원리와 고배 원리로만 문제를 풀어요, 우리는. 근데 간단하다고 무시하고 어렵다고 복잡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적어준 적 있죠? 양의 약수의 시리즈. 혹시 자신의 수학 노트라는 게 있다면 수학 노트 하면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수학 노트는 있어야죠, 그죠? 수학 노트는 있어야 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필기를 고스란히 베껴놓는 노트는 쓸모가 없어요. 안 쓴다고요. 그런 거 사용하지도 않아요. 우리 중학교 때 겪어봐서 알잖아. 그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 적는 걸 노트라고 착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판서로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라고요. 내 노트가 아니에요. 저건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라고 하는 건 수업이 다 진행되고 끝나고 또는 수업 진행 전에 내가 개념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구나. 논리전개상 이건 필요한 거구나. 아니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까먹겠구나 싶은 것들을 적어놓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노트는 중학교 때는 딱 그 내신 기간 동안에만 쓰고 버리면 됐지만 고등학교의 노트는 3년을 써야죠. 3년치 누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3 때는 그 노트가 아주 파워풀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계속 누적하여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수학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n을 이렇게 n의 a의 m승, b의 n승으로 인수분해하였을 때 의, 양의, 약수의 시리즈예요. 고백을 하자면 이건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수학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리를 제 언어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번 필기에 이렇게 써요. 매번 필기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라고. 지금 35년째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30년째. 어이구야. 나이를 더 얹을 뻔했네요. 30년째 잊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내 노트에 내 언어로 적은 거니까. 양의 약수에 하고 1번 개수 붙이면 돼요.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이거는 m 더하기 1 n 더하기 1 개이다. 이렇게 지수의 1도 하고 지수의 1도 해서 곱하면 된다. 합 양의 약수의 합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합은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m 거듭 제곱이 나올 때까지 진행. 그리고 다시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해서 b의 n승이 나올 때까지 진행. 그러니까 1부터 거듭 제곱수를 올려가되 거듭 제곱의 끝은 최종 인수분해 값이 나올 때까지 나열한 다음에 두 녀석을 곱하면 그게 양의 약수의 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의 약수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는데 약수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데 그것의 결과는 저 본래의 수 n이요. n의 거듭제곱인데 얼마 거듭제곱이냐?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뭐죠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죠. 양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학원 강사로서 당신들에게 그리고 매년 저에게 배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선생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저는 학원을 못 다녀봤고 우리 때는 인강이라는 게 그렇게 있지도 않았으니 오롯이 저는 문제집과 학교 선생님과 나 자신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리된 거냐? 오만 문제를 풀다가 양의 약수의 시리즈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해설에서 뭔가 방법을 얻은 거예요. 따로 얻어서 제가 그냥 종합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던 지식들을 이거 하나의 노트화할 필요 있겠다. 그러니 니네하고 똑같은 나이에 아이가 문제집을 풀다가 양의 약수에 하고 질문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네 라고 하고 스스로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니? 그렇지 않았을까? 뿌듯하지 않았을까? 그런지 안 잊어버리지. 씨발 나만의 이론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72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9, 8에 70이죠. 이게 소인수분해도 이제 요령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런 잔소리까지 해야 되나?
72 할 때 소인수 분해한답시고 2부터 하는 친구들 꼭 있죠, 이거. 소수 제일 작은 숫자부터. 막, 너무 착해. 막, 씨, 야, 또 있네. 2가 또 있어. 이렇게. 예.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제발 하나 배웠으면 그 배운 걸 의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화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가 2인 건 알겠어. 그런데 2를 우리가 제곱하면 4라는 걸 모르나? 4에다 2를 더 붙이면 8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인수들의 순수 거듭 제곱들 중 큰 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큰 수에서부터 72를 9구단을 외우면 9, 8에 72, 8, 9, 72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장담하는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 8이면 이게 3의 제곱이고 2의 3승인 거 알지 않냐? 그죠? 잘합시다. 예? 잘합시다.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했습니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방금 전에 공식대로 3의 지수 하나 올리고 2의 지수 하나 올려서 12개라는 거 알아냈어요. 예, 그리고 그 12개가 사실 이게 무슨 마술이야? 지수에 1 더하면 곱하는데 막 개수 나오고 이러는 게? 그게 아니죠.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2의 3승이면 1부터 2를 거듭 제곱하여 올리되 예, 세제곱까지 올리면 여기 항수가 4개예요. 4개라고. 그리고 1부터 3이고 3의 제곱이 끝이라고 하면 예, 여기서부터 요 항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 이 4개의 항과 이 3개의 항을 전개하여 나열하면 총 12개의 항이 나올 텐데 그 12개의 항들이 각각이 바로 약수예요. 예,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원래 경우의 수를 셀 때 대원칙이 이거죠. 중복됨이 없이 빠짐이 없이. 근데 이게 이제 더하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이 전개를 한다 치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각각이 약수인 것도 알겠고 그들이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가 양의 약수의 합이라는 거죠. 근데 전개해서 합을 구하는 것보다 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계산을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10, 150, 45, 150에 45면 얼마야? 195. 그래서 B-A 195 빼기 12를 하면 18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양의 약수의 시리즈 이야기예요. 그 양의 약수의 시리즈 방금 전에 합의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는데 자 그러면 540 소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해봐. 이제 머리 좀 써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9와 60? 저 같으면 9, 5, 45 할 거예요. 9, 아닌데? 9, 5, 45가 아니구나. 미안. 9, 6에 54. 네, 맞아요. 9, 6에 54.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더 있네. 3, 20. 그죠? 네, 그러면 얘가 4, 5, 20인 거 알잖아요. 끝났네요, 그러면. 그래서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짝수의 개수를 세보려고 하는데요.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얼마냐? 일단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그리고 1 더하기 5 이거 전개하면 약수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짝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는데 짝수 현서야 짝수를 뭘 짝수라고 불러? 아 고마워. 근데 그거를 남들에게 2, 4, 6, 8이라고 말을 하면 4개만 불러주게 됐지. 좀 더 원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짝수란? 와, 지금까지 살면서 짝수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2, 4, 6, 8이었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지금 딱 구분이 뭐냐면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거든. 그 원소나열법은 하는데 조건제시법은 못 쓰겠어요, 왜 말이야, 그게. 좋아요, 짝수란? 2를 자신의 인수로 갖고 있는 애. 짝수야. 2라는 숫자로 구분을 해요. 짝수는 2의 유무로 판단을 합니다. 한 개일 건, 두 개일 건, 세 개일 건 상관없어요. 2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걸 먼저 전개했다고 치자. 몇 개 항 나와? 응? 여기 있는 4개 항과 여기 있는 2개 항을 전개했어. 그럼 항이 몇 개 나와? 뭐야? 소리가 몇 개야? 8개 나오죠. 8개. 8개 항이 나오죠. 이 8개 항과 여기 있는 3항이 곱해지면서 합계 24개의 약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그 8개가 얘랑 곱해지면 여기는 홀수기 때문에 짝수가 없게 돼요. 짝수가 없게 돼요. 여기 있는 8개가 얘와 이렇게 곱해져서 전개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애는 요 두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 곱하기 8 해서 16개가 되는 겁니다. P는. 납득이 돼요? 마찬가지 3의 배수의 개수도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 더하기 2의 제곱 2 더하기 3 더하기 3의 이걸 먼저 쓸까요? 1 더하기 5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3의 배수라는 건 3을 갖고 있어야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여기 2개 전개하면 6개의 항이 발생합니다. 그 6개의 항에 누구도 3이 없죠. 3이 없는데 그 6개가 얘랑 이렇게 전개하게 돼요. 그때 3의 인수를 갖고 있는 애는 하나, 둘, 3개. 이 3개랑 곱해진 결과가 3의 배수들이겠죠. 그래서 6 곱하기 3 해서 1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한 자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 요게 어렵다면 좀 어려웠을 건데 수형도 문제요. 7번은 문제의 그 토탈 구조는 완전 순열 문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퍼펙트 퍼뮤테이션을 번역한 말이라서 완전 순열이 맞는데 완전 순열이라고 그러면 잘 안 와닿죠, 고등학생한테는. 그래서 좀 내용이 와 닿으라고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교란 순열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 뭘 말하느냐? 지가 지 거 못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A, B, C라는 아이가 지 명찰을 A, B, C를 이렇게 가지고 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보이지 않게 뽑아서 가져갔는데
자기 명찰을 가진 애가 한 명도 없는 경우의 수. 예, 그걸 교란순열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배우기 전까지는 수영도밖에 방법이 없어서 A가 B 또는 C를 가져가는 두 가지가 있고 남은 게 A, C인데 C가 C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C, A밖에 방법이 없고 C를 A가 가져갔을 때 남은 게 A, B인데 B를 B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A, B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 세 가지 종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세 종의 교란순열 수는 2이다. 그러면 네 종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B일 때, 얘가 C일 때, 얘가 D일 때를 가르고 다시 얘가 A일 때, 얘가 C일 때, 얘가 D일 때로 가르고 다시 A, B 가져갔으니까 D, C여야 하고 C 가져갔으니까 D, B여야 하고 D 가져갔으니까 A, C여야 하고 이렇게 해서 B의 경우가 세 가지. C를 가져간 경우에는 이 자리에 B가 못 오기 때문에 A와 D가 다고 D를 가져간 경우에는 이 자리에 B가 못 오기 때문에 A와 C가 전부인데 A와 C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남은 애가 BD라서 D, B밖에 없고요. 근데 D를 가져가게 되면 A, B가 둘 다 얘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B와 BA가 모두 올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C와 B밖에 B와 C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와 A, B, BA가 교차되는 경우. 내가 굉장히 빠르게 수영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나오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5개를 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생애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생애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두두 경우의 수를 쫙 갈라쳐서 세보고 나면 이게 44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교란순열 나오면 니네한테 맨날 4개, 3개, 4개, 5개에 대하여 2, 9, 44를 외워서 써라. 재료만 달라질 뿐 매번 종은 이거 6개 감당할 수 있겠냐? 안 된다니까요. 몇백 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영도를 그리라고 우리한테 시키는데 가장 만만한 애는 이거예요. 가운데 거예요. 그러니까 2, 9, 44 혹시나 모를 이 5개를 대비하여 44까지는 외우자.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2, 9, 44를 외워라. 2, 9, 44. 근데 여기서는 어떤 맹점을 노리고 문제를 냈냐면 1, 2, 3, 4, 5가 적힌 농구공을 A1, A2, A3, A4, A5 5개짜리 교란순열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이 교란순열이라는 얘기거든요. K가 적힌 농구공은 AK라는 가방에 넣지 못한다. 넣지 못한다. 이렇게요. 근데 그랬으면은 내가 44라고 딱 대답을 할 뻔 했는데 여기 제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 2가 A1에 들어갔다. 이렇게요. 2가 A1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자, 가방을 먼저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할게요. 가방을 나열을 하고 지금부터 1, 2, 3, 4, 5라는 공을 제한 없이 여기다가 배열을 하면 교란순열 수는 44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를 2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알겠죠? 어쩔 수 없죠 뭐. 갑시다. 수영도 하려니 수영도 해야지 뭐.
예, 자, 우리에게는 1, 2, 3, 4, 5가 있어요. 2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럼 당신들 1, 3, 4, 5를 가지고 있어요. 1, 3, 4, 5니까 일단 이 A2 자리에는 1, 3, 4, 5가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호의 직거는 2인데 이미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1을 일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1이 썼어요. 그럼 3, 4, 5 남았는데 3, 4, 5가 가방 번호가 있네요. 여긴 안 세도 되겠다. 왜지? 3, 4, 5라는 공번호와 3, 4, 5라고 하는 가방 번호가 일치하죠. 그럼 이게 세종짜리 교란순열인 거잖아요. 세종짜리 교란순열을 외워놨어요. 몇 가지? 2가지. 예. 이렇게 외워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이 왔을 때를 봅시다. 3이 1, 4, 5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1, 4, 5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1, 4, 5 셋 다 올 수 있죠. 3이 없으니까. 그러면 3, 1 했으면 4, 5 남았는데 가방이 4, 5니까 5, 4로 올 수밖에 없죠. 4 썼으면 1, 5 남았는데 5 쓰면 안 되니까 5, 1 될 수밖에 없죠. 5 썼으면 1, 4 남았는데 4 오면 안 되니까 1, 4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 가지. 계속 합니다. 4면 1, 3, 5가 남았는데 3은 오면 안 되니까 1과 5만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도 마찬가지. 5면 1, 3, 4가 남았는데 3은 오면 안 되니까 1과 4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4, 1, 4, 1이니까 3, 5 남았죠? 3, 5. 3, 5인데 5 오면 안 되니까 5, 3. 근데 여기다 5를 써버리면 남은 애가 1, 3이 남았는데 1, 3 어느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1, 3, 3, 1이 모두 가능. 비슷한 논리로 여기는 3, 5, 4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4, 3 오면 안 되니까요. 이 4가 올 경우에 1, 3, 5가 남았는데 5, 1 아니지. 1, 3이 남았는데 1, 3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1, 3과 3, 1이 모두 가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서 합계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가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머릿속을 뿅 하고 지나가는 게 없나요? 다섯 종의 교란 순열수가 44개라고 그랬죠. 44개. 그 중에 A1에다가 2를 고정시킨 결과물이 지금 몇 개라고 셌어요? 11개. A1 자리에는 2 말고 또 뭐가 올 수 있죠? 3이나 4나 5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A1 자리에 원래 2, 3, 4, 5 올 수 있었어요. 근데 2 하나 고정시켜 봤더니 11개예요. 총 경우의 수를 세보면 44개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44개를 먼저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44개를 먼저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44개를 잘 활용하면 2가 1로 왔어? 치과집게 그럼 4개의 경우 중 하나를 택한 거네. 그러면 이거 다 해서 11개 나오겠네. 44를 4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가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외운 사람들의 특권이죠. 이건 뭐 저는 잘 되는데
예, 당신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최종 F에 도착하면 끝납니다. 근데 A에서 F로 바로 갈 가능성은 없죠. A에서 F로 바로 직항이 없어요. 직항. 그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의 입장을 보시면 A에서 B가 있고 A에서 C가 있고 A에서 D가 있고 A에서 E가 있는데 B, C, D, E의 입장이 같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좀 전에 그 수영도 할 때도 A1이 2를 가져가나 3을 가져가나 4를 가져가나 5를 가져가나 입장이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만 센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입장이 같으니까 B로 가나 C로 가나 D로 가나 나머지를 다 수용도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가닥을 쳐 나가 보죠. B로 일단 왔어요. 그러면 F라는 목적지로 가는 직항이 있을 것이고, 직항이 있을 것이고 경유지가 있을 텐데 경유지가 다시 입장이 같죠. C나 D로요. 그죠? 그러니까 이 C나 D가 아니구나. C냐 E냐인데 이게 다를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여기까지 센 것에 2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C에서 다시 세보시면 C에서 바로 F로 가는 직항이 있고요. 직항이 있고 C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D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D로 갖다 치면 D에서 바로 F로 가는 직항이 있고 D에서 F로 가는 직항이 있고 D에서 E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럼 벌써 이렇게 순회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E로 갔으면 바로 F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C로 간 건에 대하여 F 도착 방법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3건. 3건, 3, 2, 6. 6.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포함해서 7건. 그러니까 B로 가면 7건. 이해되세요? B로 진행하면 7건, 7, 4, 28. 이렇게 해서 28개. 세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나 이거 다 소개해줘야 되는데 수련이는 졸려 죽고 어떡해? 집을 방법에서 금액에서 이거는 그만할까? 혹시 현선 요 세 놈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현선은 집을 방법에서 금액에서 구분할 줄 알거나 혹은 원래 알고 있거나 혹은 영상을 다시 봤나? 어제 다 자서. 환전 하는 거. 전에 거 영상 다시 봅시다. 환전. 9번이 방법의 수, 10번이 금액의 수. 지루하면 넘어가야지. 이것도 뭐 별거 없죠. 3 곱하기 2냐,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냐, 1 곱하기 2 곱하기 2냐, 1 곱하기 3이냐 이렇게 해서 4가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 장면에 제일 많이 틀린 거 아니야, 니네? 그지? 집을 방법에서 금액에서 수련 틀렸네, 당장에. 설명해야 되나? 집을 금액에서만 설명할게요. 지금 아래 단위부터 보면 1,000원짜리 3장이 있고 5,000원짜리 2장이 있고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는데요. 지불 금액의 수를 질문할 때에는 항상
아랫 단위 돈이 합쳤을 때 이 돈을 모두 더했을 때 윗단위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는 겁니다. 1,000원짜리 3장으로 5,000원 못 만들죠. 그럼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근데 5,000원짜리 2장으로 10,000원을 만들죠. 그럼 이제 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전. 어떻게? 큰 단위에서 아랫 단위로의 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2장이면 20,000원인데 20,000원은 5,000원짜리 몇 장이야? 4장이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6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하자면 이거 안 쓴다부터 시작해서 3장 다 쓴다. 4가지. 안 쓴다부터 6장 다 쓴다. 7가지. 그리고 아예 아무 돈도 안 지불한다에 빼기 1 하면 7, 4, 28 빼기 1, 27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지불 금액의 수가 총 27가지가 있다.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색칠 방법의 수. 이거는 이제 아마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 색칠하기, 영역 칠하기의 이전 모든 유형들은 별다른 변형이 없습니다. 별다른 변형, 큰 변형도 없고 졸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색칠하기만큼은 아마 기말고사 대비하는 내도록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내도록. 이거는 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형이 많고 영역의 생긴 형태에 따라서 또는 내가 몇 가지 색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중복을 허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서 이걸 유형으로 익히려고 들면 정말 몇십 문제 풀어봐야 될 거예요. 그 중에 2개 내놔봤어요. 2개. 시작에 가장 많은 영역에 먼저 곱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을 일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되는데 뭐 어느 쪽에서 시작하건 간에 출발을 시킨 색 영역이 마지막 영역과 끝을 닿아있냐 안 닿아있냐 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안 닿아있는 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해결되는 애죠. 얘랑 얘랑도 안 닿아있고 얘랑 얘랑도 안 닿아있으니까요. 지가 닿아있는 영역에서만 중복이 없으면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틀렸죠? 중요한데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개념서 설명할 때부터 여러 번 설명했던 바예요. 이거 잘 들어라. 자, 2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2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 방법. 빨, 주, 노, 초, 파 5개의 색이 있고, 제가 가장 많은 영역을 공유하는 A에다가 빨강을 놓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빨강을 놔야 돼? 꼭 빨강을 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을 놨다고 가정하고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주황을 놓을 거예요. B에다 주황을 놓는데 주황이 꼭 와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일 수 있는 아이들의 대표가 주황이라고 하고 곱하기 4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C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빨주노는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3인데 문제가 없죠. 문제는 D에서부터 발생한다고요. D의 자리가 B와 영역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에는 주황이 다시 와도 되고, 그리고 주황이 다시 와도 되고, 지금까지 쓰이지 않은 색인 노랑과 초록이 와도 돼요. 근데 그걸 곱하기 3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자격이 달라요. 이게 주황이 왔을 때와 노나 초가 왔을 때의 자격이 다르다고요.
자, 주황이 오면 제가 곱하기 1로 처리하겠죠? 노나 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2로 처리하겠죠? 그런데 주황이 여기 다시 오게 되면 지금 빨, 주, 노, 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2라는 애가 경계하고 있는 영역의 색이 빨주 2개밖에 없게 됩니다. 빨주 2개밖에 없으니까 노초파 세 놈이 다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 한 가지 뒤에는 예,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외에 노나 초가 노? 초나 파구나 이거. 초나 파가 왔을 경우는 이게 초가 왔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주빨초가 나랑 경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복색인 노나 안 쓴 색 파 하나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주와 초파가 입장이 다르다고요. 입장이. 그래서 이거는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해주는 겁니다. 이걸 합의 원리라고 해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은 더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D와 E의 건을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4 더하기 3, 7 요게 총 7건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4, 3 하면 60, 60 곱하기 7 6, 7에 42, 420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시작 숫자와 시작하는 영역과 끝 영역이 경계를 돌아 다시 맺고 있을 때 아까와의 차이죠. 이게. 자, 근데 이게 영역이 5개일 때는 워낙 유명해서 그냥 420개라고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영역이 여러 개가 되고 또 뭐 독립 영역이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라랏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유형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유형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금 일이 귀찮긴 한데 색을 사용할 페인트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할 페인트. 여러분에게 이렇게 페인트 통이 있다고 하고 빨, 주, 노초, 파라는 페인트 통이 있다고 하고 이 5개 영역을 구분 짓는 데 필요한 최소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원아, 몇 개가 최소색이야? 이거 영역 구분하고 싶으면 2색? 어떻게? 일단 얘가 한 색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2색이면 나머지 한 색으로 이거 다 둘러야 되는데 그러면 경계가 없어지지 않냐? 최소색이 몇 개? 3개. 여기다 한 색, 요렇게 같은 색, 요렇게 같은 색 이렇게 해서 최소 3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 콤비네이션 3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합을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문제는 중복,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통틀어서도 늘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을 배웠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5C3, 즉 10가지 방법. 5C4, 5가지 방법. 해가지고 5C5, 이건 뭐 다 쓰겠다는 얘기니까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그 페인트 통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페인트 통 3개를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C3 하는 순간. 그러면 빨, 주, 노 이렇게 가져왔다. 빨, 주, 노, 초 가져왔다. 빨, 주, 노, 초, 파 가져왔다. 이렇게. 그 다음 한 번의 수순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복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복색.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황과 노랑을 내가 이렇게 중복할 영역의 색으로 결정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중에서 3C2를 하는 겁니다. 3C2. 3C2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 중 두 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이렇게 페인트 통을 나누어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노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얘기하면 J인 거지.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야, 이렇게 막 치밀하게 계획 세우는 걸 J라고 그러네? 나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야. J. F인가? 그 대비되는 케이스가? P야? 즉흥적으로 지 꼴린 대로 하는 게 P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전이 P의 방법이었으면 지금이 J의 방법인 거예요. 영역을 놓고 페인트를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붓은 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분류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페인트통 가져와, 나누어, 담어, 중복 누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칠을 시작하는 거죠. 한 색으로 무조건 가운데.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예,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곱하기 1이죠. 곱하기 1. 그러니까 얘 색 골랐어. 중복색 결정했어. 그럼 그 중복 중에 중복 안 된 애는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색깔밖에 칠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주주노노가 있잖아요. 이 주주노노에는 어떻게 배치할까요? 주주노노가 있고 노노 주주가 있겠죠. 네, 요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은 깔끔한 거야. 네? 계산은 깔끔한 거야. 60 이렇게. 이거 해봅시다. 자, 페인트통 4개는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중복이 있을 거예요. 중복이. 근데 어떤 중복이냐면 이 중에 어차피 한 통은 아니야. 그냥 말을 할게. 네. 4C1 이게 뭐냐면 야, 영역이 5개인데 페인트통이 4개밖에 없으면 딱 어느 한 색이 2번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복 색 결정 하는 게 4C1. 그래서 이렇게 그릇으로 따지면 5그릇을 놓고 빨, 주, 노, 초 이렇게 초가 중복색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지? 중복 영역을 먼저 칠할 거예요. 중복 영역을. 왜냐? 중복은 내 맘대로 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초초 아니면 이렇게 초초밖에 없죠. 네, 그 중복색을 먼저 칠하는 겁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가 끝났으면 초초를 먼저 칠해요. 2가지 방법으로. 그럼 초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졌다고 하자. 그럼 니네 영역 몇 개 남았어 지금? E, A, C 3개 남았지? 색 페인트 몇 개 남았어? 빨, 주, 노 3개 남았잖아요. 초초는 썼으니까. 이해돼? 영역이 3개 남았고 색깔도 3종이에요. 몇 가지 방법으로 칠할 수 있지? 6가지 3팩토리얼. 이거잖아요. 초초 칠했으면 세 영역에 세 페인트 통 남았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5, 4, 20, 40, 6 4, 24, 240 이렇게요. 맞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5C5 5가지 색 5 영역 어떻게 하면 돼? 5가지 영역에 5가지 페인트 통이 있네.
그냥 5팩토리얼이죠. 뭐 아무 결정도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더 해봐요. 360 더하기 60, 420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요즘 얘기하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서 머리 많이 쓰고, 이걸 일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너희가 요즘 얘기하는 제2의 방식이죠. 오케이? 이거 옛날 영상에도 있어요. 맨날 나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두 가지 방법으로. 워낙 유명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서 오는 게 문제지. 네, 이제 14번부터가 본격적인 순열입니다. 네,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는 파트고, 뭐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이거 뭐 언제 P를 사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P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NPR이라는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가지는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중요한 거지.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계산 수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이 n부터 시작된 숫자가 하나씩 차감해 가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곱해지는데, 언제까지 곱해지느냐? 그 수의 개수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 NPR 할 때 저 r은 곱해지는 수의 개수, 즉 자리의 개수죠. 자리의 개수고, 이때 등장하는 이제 기호가 바로 n 팩토리얼, 팩토리얼. 1이 될 때까지 곱한다. 내려가면 곱한다의 그 팩토리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랑 얘는 이제 같은 계산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계산할 때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해 낼 때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의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었다. 뭐였지? 뭐였지, 수련아? 주의할 점. NPR이 정의될 때 주의할 점. 그러니까 개념서 정리가 이래서 필요한 거라고. 그냥 단순히 문제 몇 개를 풀 때 곱하기 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개념이 딱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틀림없이 빈틈이 생겨요. 문제라는 건 그 빈틈을 파고드는 거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개념을 채워놔야 된다. 0 팩토리얼의 등장이 있었죠. 0 팩토리얼의 등장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정의인데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는데 0 팩토리얼이 웬 말이냐. 근데 이걸 정의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을 1로 약속해야 한다라는 주의사항과 또 하나 NP 제로의 등장입니다. NP 제로의 등장. n개 중 원소를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0이죠. 그런데 저 계산상에서는 1이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n명 중 0명을 뽑아, 0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1로 약속한다. 이 두 가지가 억지스럽지만 약속이 되어야만 이게 수학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단단해져 있어야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갔을 때 NPR이 n-1p r 더하기 n-1p r-1 곱하기 r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고난도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 웬만하지만 이제 시험 대비 또는 단계별로 이렇게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당장 이런 거 풀어보면은 내가 MPR을 뭐하러 알아야 돼? 뭐 P와 R 이웃하라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도 다 했던 건데 뭐야 이건? P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치고 O, W, E 이렇게 세 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줄 서고 R, P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곱해주면 P와 R이 이웃하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중학교 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적어도 뭐 이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빨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푸는데 별로 뭐야 이게 별로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이 개념서는 개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남학생 N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는 그러면 남학생이 이렇게 해서 N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 3명끼리 이웃하여 세운다니까 이렇게 되면 얘를 한 명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토탈리 N 플러스 1명의 줄서기가 일단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웃하는 건데 여학생 3명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필요하므로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준 방법이 36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량 즉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6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 6팩토리얼, 7팩토리얼까지는 그 숫자를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n 플러스 1 어떤 숫자의 팩토리얼을 했을 때 6이 되는 숫자는 3이죠. 그래서 남학생은 2명이었던 걸로 한다는 그런 계산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였죠. 이웃하게와 이웃하지 않게는 2명을 하는 질문이 아니라면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웃하지 하다와 이웃하지 않다는 서로 반대의 말. 이런 이제 사건으로 따질 때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배반 사건 아니에요. 또는 여사건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줄 세운다라고 했어요. 3팩토리얼. 여자 3명 줄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3명이 줄을 섰다고 치면 그 사이사이의 간격이 앞뒤 포함하여 4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4자리에 남자 2명이 가서 서면 그들끼리 이웃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P2 이럴 때 이제 P가 등장하는 거예요. 4자리 중 2자리를 골라 줄 세우는 방법의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 3, 12가 되고 정답은 72가 되겠다. 이건 뭐 초반에 순열 초반에 개념이 전혀 없을 때에는 황당한 문제가 돼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8개의 의자에 3명의 학생 앉는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라고 하면 학생이 여기에 한 명이 앉았을 경우 얘를 띄고 여기 앉혀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여기 앉아도 돼요. 여기 앉아도 되고요. 왜냐면 하나 또 건너뛸 간격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매번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학생이 하나 있을 경우와 여기에 학생이 하나 있을 경우 여기는 학생이 못 앉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가정을 해서 세게 되므로 와 이게 수녀라고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건 뭐 어쩌잔 얘기지? 싶은데 요령을 설명을 해주죠. 너희가 어디에서 배우던 간에 학교에서 배우건 뭐 학원에서 배우건 동영상 강의를 듣건 간에 이건 뭐 반드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3, 4, 5, 6, 7, 8개가 있으면
학생이 3명이다. 그럼 3명이 자기 의자를 들고 같이 빠지는 거라고요. 예, 자기 의자를 들고 같이 의자와 함께 빠져 있어. 그런 다음에 남은 5개의 의자를 먼저 일렬로 세우고, 근데 이게 의자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므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 얘는 줄 서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얘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틈이 생기는데 그 6개의 틈에 3명이 자기 의자를 들고 가서 의자 사이를 벌리고 지 의자와 함께 지가 들어가서 서면 아무도 이웃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틈 바구니 중 3개를 골라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세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의자와 학생이면은 진짜로 우리는 상상 속에서 의자를 이렇게 벌리는 장면이 상상이 되고, 또 의자 가벼우니까 들고 들어가서 앉는 장면도 상상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에도 그 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자리가 8개 있는데 차가 3대가 들어가는데 3대가 주차될 때 아무도 이웃하지 않는, 어떤 차도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반드시 지금 내용을 기억하시고 차를 땅과 함께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땅과 함께 차를 뜯어내고 주차 자리와 함께 같이 뜯어내고 주차 자리를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맞춘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벌리고 차와 땅이 같이 들어가는 요런 장면까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책꽂이에 책 꽂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법으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홀수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번째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간 꽃 3송이, 노란 꽃 2송이. 노란 꽃이 홀수 번째에 오도록 이라고 하면 어차피 얘네들 5개 세울 거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노란색 꽃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2자리를 골라 노란 꽃을 배치하는 거 먼저 제한 조건 지키고, 예를 들어 노란 꽃이 여기와 여기에 왔다. 그러면 어차피 1번 자리 비긴 했는데 그 자리는 빨간 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노란 꽃이 홀수번에 가라고 그랬지 홀수번에 빨간 꽃이 오면 안 된다 소리를 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남은 3자리에 남은 3개의 빨간 꽃이 줄을 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원칙을 지킬 때 제한 조건이 걸리면 그거부터 처리해라, 이런 이제 대전제가 있다는 거지. 그거 지켜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순열 그 개념서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죠. 뭐 어떤 문자와 어떤 문자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뭐 너무 흔해서 그냥 빨리 소개하고 말겠습니다.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 4개의 문자 열이 1개의 세트 역할을 한다. 이웃하계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2개의 문자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탈리는 하나, 둘, 3놈이 줄을 서는 거고, 그 줄을 선 자리에서 요 2자리에 남은 4문자 중 2문자가 들어가 줄을 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와 T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워낙 흔해서 빨리 넘어가겠어요. 이제 중학교 때도 했었던 유형, 억구 가지고 유형 따지는 문제 마지막이 이거죠. 적어도.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적어도가 있습니다. 적어도는 보통 all 빼기 not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줄 세우기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으니 5팩토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ABC 중 적어도 두 개의 문자가 이웃하도록 이라는 건 두 개만 이웃해도 되고, 그러니까 세 개 문자니까 둘, 하나 이렇게 이웃을 해도 되고, 셋 다 이웃해도 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셋 모두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것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셋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셋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사실은 ABC가 더 많아요. D, E밖에 없으니까 D, E 줄 세우기 하고 D, E 줄 세우기 하고 자리 바꾸기 하고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데 그 세 자리에 ABC가 들어가서 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3P3 해도 되지만 그냥 3팩토리얼 해도 된다. 그걸 125팩토리얼에서 빼주시면 답이 되겠다. 네, 이것도 뭐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한 조건 먼저 지켜라. 제한 조건 먼저 지켜라. 네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 그러면 요 두 자리에 2, 4, 6 중 두 개가 들어와서 줄 서면 된다. 즉 세 개의 숫자 중 두 개를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라고 하고, 그럼 두 자리가 섰죠? 그럼 이 중에 둘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남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 자리에는 네 개 중 두 개가 다시 들어와 줄을 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빠뜨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 문제는 풀면서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하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안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몇 자리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택지에 0이 있을 때 없을 때 이거 생각 안 해서 그래요. 0이 등장하면 긴장을 한번 쫙 올려줘야 됩니다. 긴장도를 올려서 몇 자리 자연수인데 0이 들어갔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제한 조건 중에서 맨 왼쪽에 0이 올 수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5의 배수인 개수가 제한 조건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만들고 여기를 이제 5의 배수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5의 배수로 만들 때 0이 오는 경우와 5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 또는 5인 수를 5의 배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0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쪽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쪽 걱정이 사라졌으니 하나, 둘, 세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래 버리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 5가 1로 들어오게 되면 5는 사라졌어. 그럼 나에게 선택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0도 못 들어오므로 여기는 곱하기 4가 되는데 그럼 0이 못 들어오고 어떤 숫자 하나가 또 왔다고 쳐. 그 여전히 나에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또 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요걸 주의해 주자.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경우의 수 셀 때 뭐 사실은 손도 못 대겠어요. 뭐 전혀 못 건드리겠어요. 이런 건 잘 없어요. 대부분 그거 실수했어요. 그거 잠깐 놓쳤어요. 뭐 맨날 이거야. 근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다고. 잘하라고. 잘하라고. 실수했어요. 극적은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사전식 배워. 요즘에 사전을 안 찾아가지고 이거 설명해주면 진짜 난감하던데.
예, 사전식 배열법. 알파벳의 총 순서가 있으니, 예, 그 순서의 앞쪽 스펠에 해당하는 애를 먼저 사전에 배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는 항상 스펠이 앞에 있는 애가 먼저 배열이 된다. 그러니까 C, B, E, D, A가 있는데 이게 몇 번째에 오는 단어냐. 저 5개의 스펠로 단어를 만든다고 하면 이라고 했을 때 맨 앞대가리가 C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맨 앞대가리가 A 또는 B인 녀석은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다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때 경우의 수를 세보면 2 곱하기 A냐 B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하나가 왔으면 하나, 둘, 셋, 넷 그 뒤로 4 팩토리얼. 그래서 일단 48개의 단어가 저 단어 앞으로 지나간 겁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 B 다음은 C인데 C는 이렇게 고정을 했다 쳐요. 다시 C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리고도 얘네들끼리의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럼 A가 먼저 나열되고 그 다음 B가 나열되고 그 다음 D가 나열되고 그 다음 E가 나열되는 건데 얘가 지금 B를 가지고 있으므로 C와 A가 고정된 상태의 이 3팩토리얼 이게 하나, 둘, 셋짜리에 마음대로 줄 서는 건 이미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C와 B가 드디어 고정이 됐죠. 그럼 C와 B가 고정이 됐지만 여전히 A와 D와 E의 서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E가 왔다는 건 앞에 A 또는 D가 놓이는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2 팩토리얼. 4개의 단어가 지나갔다. 드디어 C, B, E를 이제 고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C, B, E 하고 나면 A와 D의 서열이 생기는데 그들 중에서도 AD가 먼저 DA가 나중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다시 2단계가 쓰였죠. 그래서 요거를 샥 합쳐주면 총 60개, 60번째 아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숫자로도 당연히 사전식 배열법을 하죠. 그래서 4300보다 큰 자연수는 몇 개인가? 먼저 앞대가리를 4로 받고 3으로 박은 경우 4, 3을 박은 경우 0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 녀석이 하나, 둘 어느 자리에 와도 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개가 4300 시리즈에 쟤보다 큰 수로 있어요. 다음 역시나 앞에 4를 받고 이제 3을 넘어섰다 그러면 4보다 큰 애가 3보다 큰 애가 4, 5, 6이 있는데 4는 이미 썼으므로 5나 6이 오게 되면 이 자리에 5나 6이 오게 되면 뒤에 뭐가 와도 얘보다 크죠. 다시 2 곱하기 2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아닌데?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 아니고 2 곱하기 5, 6 중에 하나를 뺐다 치면 역시나 4 곱하기 3 해서 24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4를 박은 거는 끝난 거예요. 앞에 4를 박은 건 끝났으니까 4보다 더 큰 앞자리가 나오면 5 또는 6이 등장하면 그때는 뒤가 어떤 숫자여도 얘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하고 5나 6 중에 하나가 쓰였다 치고 5개 중 2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요. (120) 요만큼이 4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됐죠? 네. 순회가 조합의 뭐랄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순열과 조합 파트의 두 가지 변수. 첫째, 너희들에게 좋을 법한 변수는 뭐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다 못 끝내는 일이 생깁니다. 기말고사까지.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에 순열과 조합 중 뭐 예를 들어 조합을 안 들어가고 순열까지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경우의 수 전체가 빠져버린다던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요게 하나의 변수. 두 번째 변수는 당신들한테 안 좋은 변수인데 좀 전에 제가 그 서두에 있는 개요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여기를 떼왔다고 그랬죠? 여기를. 이 선택 과목에서 여기가 딸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여기만 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고3용 책이라는 겁니다. 고3용 책이면 고3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죠. 수능 선택 과목에서 여기에 냄새가 나는 최고 난도 문항들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건덕지가 생겼으니까. 아니 이거 순열이잖아. 아 이거 조합이잖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가끔 좀 몰지각한 학교에서 내곤 합니다. 고3들도 쩔쩔매는 수능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이런 문항들을 순열조합이라는 이름하에 모의고사 문제를 끌고 와서 내곤 합니다. 또 요건 이제 또 하나의 변수. 참으로 이 변화무쌍한 단원입니다. 순열과 조합. 뭐 하시고요? 당연히 어느 쪽이 쉬우냐? 순열이 쉽죠. 순열이 쉽죠. 이유는 하나예요. 순열에는 조합 문제를 못 내지만 조합에는 순열 문제를 섞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공부해와야 할 조합 공부하기가 좀 더 어려울 테니 개념서로 좀 더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